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쳤는데 내용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보다 저 사람이 내 발표를 어떻게 봤을까가 더 먼저 머릿속을 스쳐가는 경험. 새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내가 편한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더 신경 쓰이는 경험. SNS에 사진을 올리고 나서 10분에 한 번씩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다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으면 이유 모를 허탈함이 찾아오는 경험.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내가 한 말이 실수가 아니었을까? 괜히 혼자 반추하며 잠 못 이루는 경험.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울 때,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스승은 맹자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해 유학을 완성한 철학자,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에 세상을 떠난 2500년 전의 사상가. 하지만 그의 말은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맹자의 말은 이것입니다. 군자는 안에서 구하고 소인은 밖에서 구한다. 이 짧은 한 문장이 타인의 시선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을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수용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본능이었습니다. 원시시대를 생각해보면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먹이를 혼자 구하기 어렵고 혼자로는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 뇌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살피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원시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생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SNS에서 좋아요가 적다고 해서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의 본능으로 타인의 시선을 생존의 위협처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한마디 평가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타인의 시선이 실제보다 훨씬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SNS의 등장으로 우리는 이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타인의 평가에 노출됩니다. 좋아요 숫자, 팔로워 수, 조회수, 댓글,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타인의 반응에서, 타인의 칭찬에서, 타인의 인정에서. 맹자는 바로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소인은 밖에서 구한다. 여기서 소인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맹자가 말하는 소인은 자신의 가치 기준을 외부에 두는 사람,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군자가 있습니다. 군자는 안에서 구한다. 군자는 자신의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지수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32살의 그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업 방식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이게 괜찮아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입니다. 자신이 이 작업이 아름다운지, 자신이 이것을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가 아니라 타인의 반응이 먼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작업은 언제나 트렌드를 따라가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향하고 언제나 누군가의 취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몇 년째 작업을 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진짜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취향이 무엇인지,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흐릿해졌다는 것을, 이것이 밖에서 구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고 타인의 시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없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맹자는 이 상태를 본심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맹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맹자는 이것을 사단이라는 4가지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측은지심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가슴이 아픈 마음, 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수호지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의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사양지심입니다. 겸손하게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예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는 시비지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지의 시작입니다. 맹자는 이 4가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걱정하고 나쁜 일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작은 것도 나눠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성 안에 이미 있는 선함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나쁜 일들이 생기는가? 왜 사람들은 나쁜 선택을 하는가? 맹자의 답은 이것입니다. 본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선한 본성, 우리 안의 진실한 마음이 욕심과 두려움과 타인의 시선에 가려져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산이라는 산 이야기입니다. 우산은 원래 아름드리 나무로 가득 찬 울창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끊임없이 베어내고 소와 양을 들여보내 풀을 뜯게 하니 결국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산은 원래 나무가 없는 산이었나 봐.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저 산은 원래 아름다운 숲이었다. 지금의 모습이 그 산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쳐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지쳐있고 오랜 상처와 두려움으로 굳어버린 마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의 본심, 우리의 선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군자는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본심을 찾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안의 진실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맹자의 삶 자체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맹자는 평생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들에게 유세했습니다. 그는 왕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전쟁과 침략이 아닌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은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전국시대 강한 군사력과 영리한 전략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성공의 길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맹자의 인의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해왕을 찾아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왕은 맹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천리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되겠습니까?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왕은 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맹자입니다. 권력자 앞에서도 자신의 말이 거부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왕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군자가 안에서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나라의 선왕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웃나라와 어떻게 사귀어야 합니까? 맹자는 답했습니다. 어진 사람만이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길입니다. 선왕은 맹자의 말에 감탄하면서도 결국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인정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러 간 것이었고 그 역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에서 그 답을 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잠시 괜찮아지고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무너지고 관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시를 당하면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이 상태가 바로 맹자가 말하는 밖에서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손에 맡겨놓은 상태,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도 되었다가 가치 없는 사람도 되었다가 하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 일도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걸어두면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가치 기준을 내면에 두라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40대 직장인 준혁 씨는 팀장 자리에 오른 뒤부터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졌습니다. 승진 전에는 그래도 내 일만 잘하면 됐는데 팀장이 되고 나서는 위에서 보는 눈, 아래에서 보는 눈, 옆팀 팀장과의 비교까지 사방에서 시선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발언을 할 때면 이 말이 대표님 귀에 어떻게 들릴까, 팀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부터 계산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점점 자신의 판단보다 윗사람이 원할 것 같은 판단, 팀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들이 번번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윗사람이 원하는 것과 팀원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 어제 칭찬받은 방식이 오늘은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방향의 시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팀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이 진정으로 팀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맹자가 말하는 본심, 자신의 내면에서 구하는 것이 없었기에
끊임없이 밖에서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맹자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대장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맹자는 대장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귀도 그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고 빈천도 그 지조를 꺾지 못하며 위협과 무력도 그 뜻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돈과 명예가 생겨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타인의 압박과 비난 앞에서도 자신의 기준을 굽히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안에서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타인이 칭찬할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타인이 비난하면 흔들리는 사람은 진정한 대장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정한 대장부는 칭찬을 받아도 그것이 자신의 기준에서 옳은 일이었는지 묻고 비난을 받아도 그것이 자신의 기준에서 옳은 일이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한 아름다운 사례가 조선시대에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퇴계는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로 추앙받지만 그의 삶은 사실 끊임없이 관직을 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명종 임금은 그를 매우 아꼈고 몇 차례나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번번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계는 왕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왕의 기대에 맞추어 조정에 머물렀다면 그 위대한 학문적 업적은 남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군자는 안에서 구한다. 퇴계의 삶이 이 한 문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선시대의 선비 성삼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종대왕 시대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성삼문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성삼문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나으리는 나으리이고 나는 나의 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세조의 시선, 세조의 권력, 세조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기준을 따라서. 이것이 극단적인 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본질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타인의 비난, 타인의 무관심, 타인의 냉소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타인의 시선에 시달리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직장에서의 평가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기분 좋아지고 작은 지적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사가 좋아할 것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맹자라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사의 반응을 관리하는 것인가? 두 번째 상황은 SNS에서의 자기 표현입니다. SNS에 무언가를 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반응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타인이 이것에 얼마나 반응할 것인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 결과 SNS는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 됩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좋아요와 댓글은 진짜 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구성된 자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응이 많아도 공허한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안에서 구하는 사람은 SNS를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씁니다. 반응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자신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접고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어 버립니다. 갈등이 두렵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고 미움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덕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물론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갈등이 두렵고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안에서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맹자가 강조한 것은 용기 있는 진실함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에서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맹자의 철학에서 끌어낸 첫 번째 실천은 본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맹자는 구방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안다.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모른다. 배움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들리는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온 집안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마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타인의 시선을 따라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본심을 찾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내 안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반응이 만들어낸 것인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신의 본심이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천은 자신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자신만의 답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타인이 칭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맹자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자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후회 없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가? 내가 가장 자신답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는가?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하는가? 이 답들 속에 당신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심에서 나온 기준이 안에서 구하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은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가치를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나 반응에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내가 이번에 부족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 사람의 오해이거나 편견이다. 그것은 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시각에 관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 사고방식을 훈련하다 보면 타인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의 자료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흔들도록 두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행동 후의 점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마친 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고 칭찬이 왔는지 확인하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이 습관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어떤 일을 마친 뒤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진심을 다해 했는가? 나는 이 일에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했는가? 나는 이 과정에서 성장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타인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그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방구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뜻입니다. 화를 쏘아 관역에 맞지 않으면 화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라. 이 원칙은 단순히 자기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의 기준을 타인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과정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침묵과 고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고요함 속에서 본심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삶은 항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는 자신의 본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SNS를 닫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에는 불안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조금만 견디면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맹자는 이것을 야기직이라고 했습니다. 밤의 고요한 기운, 낮 동안 세상에 부대끼며 흐려졌던 마음이 밤의 고요 속에서 다시 맑아지는 것.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잠시 물러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여섯 번째 실천은 작은 것부터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구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습관이 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이 먹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주말에 어디를 갈지 정할 때 SNS에서 핫한 곳이 어딘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선택들에서도
안에서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균형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에서 구한다는 것이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맹자는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얻는 길이 있으니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천하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귀를 기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되 그 의견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두지 않는 것.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를 흔들도록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균형입니다. 안에 확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이 자신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면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 의견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안에서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타인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받아도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작은 비판에도 크게 흔들리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안에서 구하는 삶과 밖에서 구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맹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으로 호연지기가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맹자 철학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공자의 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특히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답했습니다. 나는 말을 알고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호연지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것은 기로써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니 올곧게 길러서 해치지 않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것은 의로움과 도리에 짝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굶주린다. 호연지기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타인의 시선도 외부의 압박도 칭찬도 비난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강인한 에너지. 이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의 본심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고 날마다 안에서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쌓이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벼가 빨리 자라길 바라며 줄기를 잡아당기는 어리석음을 맹자는 예화로 들었습니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벼가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하나하나 줄기를 잡아당겨 높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벼가 자라도록 도와줬다. 그의 아들이 달려가 보니 벼는 모두 시들어 있었습니다. 호연지기를, 내면의 기준을, 안에서 구하는 삶의 힘을 억지로 빠르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자신의 본심에 가까운 선택을 하다 보면 그 힘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맹자는 양지양능이라는 개념도 이야기했습니다. 양지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고 양능이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자는 어린아이도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압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알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안에서 구하라는 맹자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타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답이 오랜 세월 동안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소음에 가려져 잘 들리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그 답을 다시 듣는 것, 그것이 안에서 구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맹자의 통찰을 지지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칼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내적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맹자가 2500년 전의 한 말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놀랍습니다. 군자는 안에서 구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보편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 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두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맹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았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자는 안에서 구한다. 이 한 문장은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맹자가 말하는 군자의 길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맹자의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물이 모두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돌이켜보아 진실하면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것을 오늘부터 조금씩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번 새로운 동양 철학의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 닿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시선 문제와 깊이 연결된 비교의 함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 자리에 있는데 나는 아직 이 자리에 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날씬한데, 저렇게 멋진 삶을 사는데. SNS는 이 비교를 더욱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SNS에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을 올립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그것을 비교합니다. 맹자는 비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 비교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솔직하게 살았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신의 본심에 가깝게 살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기준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앞서가도 더 앞선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교 속에서는 결코 충분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때 성장이 보이고 자신만의 속도가 보이고 자신만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만족의 원천입니다. 감사합니다.